자, 오늘의 이야기는 올림픽만큼 치열한 파리 모터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프랑스, 독일,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신차를 대거 공개한다고 합니다. 자, 두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터쇼 어떻게 자동차 사실 남자라면 자동차 꿈에 이거 내가 타고 나의 공간 얼마나 좋습니까? 네. 모터쇼에 좀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사실 자동차에 관심 많았어요. 모터쇼는 생각보다 못 갔고 자동차에만 좀 관심이 있었다. 아하. 사실 근데 이제 과거 좀 뭐랄까요, 한 10년 전만 해도 내연기관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많았다가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좀 각광을 받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네. 왜냐하면 낭만이 없다. 낭만이 없다. 그 엔진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달리는 소리가 나야 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에 대한 또는 그 엔진 뭐 여러 가지 뭐 12기통이다, 8기통이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엔진 스펙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남자들의 그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파리 모터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뒤에 가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모터쇼에 나오는 그런 기종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돈쌤님도 자동차 좋아하십니까? 아니 뭐 당연하죠. 남자라면 일단 모터쇼에 3대 다 있지 않습니까? 일단 네. 차가 있고, 그리고 그걸 취재하기 위한 카메라도 카메라. 그다음에 남자가 좋아하는 거 다 있고, 예. 그리고 또 레이싱걸도 있고. 레이싱 거. 예, 완벽한 것이죠. 아. 그 달리지 않는 차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기 쉽지 않은데. 네. 아, 난 돈쌤님 너무 솔직해서 좋아. 맞아요, 맞아요. TV 나가는 방송에서 이런 것은 잘 없는데. 아, 너무 그런가요? 좋아요. 네네. 근데 저만 자동차가 메인인 거죠, 결국은. 네, 차가 있어야 이제 카메라도 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모터쇼니까. 모터쇼니까. 이 파리 모터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세계 5대 모터쇼가 있다고 해요. 저도 요거 보고 모르는 것도 있었었는데 일단은 디트로이트 오토쇼가 있고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IAA 모빌리티 요거는 미넨에서 독일에서 하고 파리 모터쇼가 그다음 또 들어가고 일본이 여기 들어갑니다. 도쿄에서 재팬 모빌리티 쇼 요게 도쿄 모터쇼에서 이름이 변경이 됐다고 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 국제 모터쇼 이렇게 5개가 신차들 공개하고 기자들 오고 카메라맨 있고 사람들 주목하고 이런 모터쇼가 세계 5대 모터쇼라고 합니다. 박종훈 팀장님이 이제 파리 모터쇼 2024 요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뭐 일단 파리 모터쇼 하면은 이번에 뭐 90번째 정말 역사가 있는 그런 파리 모터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서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5대 모터쇼 중에 한 개, 이제 가장 또 핫한 그런 모터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일부터 20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또 모터쇼에 참여를 해서 방문을 해서 뭐 이제 프랑스 현지 기업들도 있고 또 중국 기업들까지도 방문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이야기 좀 하고 그러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만큼 지금 파리에서도 뭐 많은 이제 인사들이 지금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에 많은 이제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많은 소비자분들도 앞으로 나올 이 모터쇼 특히나 전기차의 시대 또는 하이브리드 또는 내연기관 어느 정도의 그 비중을 좀 차지하는가 또 앞으로 우리 미래의 오토쇼 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경쟁 차종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번 파리 모터쇼 핵심 차종이 바로 소형 전기차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소형 전기차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가 이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EU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파리 모터쇼에서 가격 경쟁이 붙다 보니까 도대체 얼만큼의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나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2천만 원 이하의 소형 전기차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진짜 살만하겠네요. 정말 살만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3천만 원, 2천만 원 가격대 라인업이 다 있긴 하겠지만은 자, 이러한 전기차 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오늘 사진 몇 가지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이게 지금 뭐 AMI라는 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사고 나면 큰일 날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예, 이러한 이제 소형 이제 전기차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로봇 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10월 10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10일 날 발표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테슬라에 실망했던 부분이 뭐냐면 전기차 모델에 대한 확고한 어떤 가이던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예,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야 이렇게 돼서는 지금 중국 전기차나 뭐 유럽의 많은 이러한 전기차들과 경쟁할 수 있겠니? 이게 지금 로보택시에서 실망감 중에 하나의 요인으로 또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파리 모터쇼에서도 이런 핵심 차종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 관세를 먹어도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수출할 의지가 있느냐?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가장 큰 캐즘은 그렇죠. 가격이었는데 소형 전기차가 나오면서 멀리 갈 수 있고 가격도 싸다 이런 부분에서 좀 소비자들이 많이 좀 집중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모터쇼 자체가 사실 어떻게 출발을 했냐면 우리 라디오가 이제 대중화된 게 1920년 정도거든요. 네. 네. 근데 모터쇼가 처음에 개최된 게 프랑크푸르트에서 1897년이에요. 아, 독일에서. 예, 그 훨씬 전이니까 쉽게 말해서 차량이 굉장히 비싼 건데 이게 할부 구매라는 것 자체가 자동차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네. 신용카드 이전에 그 할부 구매가 있었던 건데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실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뭐 라디오나 TV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실제 호텔 같은 데서 처음에 있었던 모터쇼는 이제 8대 갖다 놓고 호텔 로비에 갖다 놓고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게 출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주로 이제 기계나 내연기관이잖아요. 그 유럽이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다르게. 예,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파리나 영국 뭐 이런 데가 많이 됐고 자동차 왕국인 뭐 미국도 빠뜨릴 수 없는 건데 아시아에서는 이제 도쿄가 가장 유명한 건데 그게 그렇게 된 게 이게 일본이 지금은 이제 전기차냐 내연기관이냐지만 그 전까지는 전기차는 먼 미래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하이브리드냐 아니면 유럽이 주도하는 클린 디젤이냐 가지고 지금 이제 클린 디젤이라고 하면 이제 뭐 거의 사기 수준으로 이제 그렇죠. 드러난 게 됐었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디젤이 미래의 에너지라고 얘기 많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독일이 주도하는 클린 디젤 그리고 일본이 주도하는 하이브리드 여기서 어떤 게 더 이길 것이냐가 이제 도쿄 모터쇼에서 한번 이런 그 에너지원의 헤게모니를 끌고 가는 게 또 다른 또 재미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또 전기로 또 바뀌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전기가 또 캐즘이 오니까 또 하이브리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름이 오토살론이었어요. 오토살론? 오토살론. 모터쇼가 아니고? 모터쇼가 아니라 오. 그 살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살론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때 당시에 자동차 자체가 너무 고가니까 많은 귀족도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너 뭐 이 차 어떠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가 마련된 게 오토살론이다라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또 승용차를 세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단이 마차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 말 그대로입니다. 아, 세단이 맞춰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귀족이 이제 말에서 엔진으로만 바뀐 것이죠. 그리고 공학이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자동차가 테슬라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퀴가 달린 휴대폰 같은 느낌이 좀 됐는데 그렇죠. 이게 원래는 이제 좀 기계의 영역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엔지니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엔지니어가 이제 엔진을 만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넘어가고 있는 엔진에서 이제 모터로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모터 살롱에서 모터쇼에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넘어갔죠. 이제 차량을 하나 발표하면 이제 차량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엄청난 리뷰를 쏟아냅니다. 그 모터쇼를 갈 필요가 굳이 있나 싶을 정도가 된 거니까. 더 자세하니까. 네. 야, 두 분이 차에 진심이니까 없는 내용, 있는 내용, 내용이 엄청 풍성해지네요. 오. 아니 그러면 아까 저기 파리 모터쇼에서 소형 전기차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보여주신 게 유럽에서는 저런 소형차가 먹히는 거죠? 소형 그 유럽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유럽 하면 이제 작은 차량, 네네. 예, 좀 많이 실을 수 있는 작은 차량을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왜요? 자기들도 큰 차 타고 싶은데 길이 좁잖아. 길이 좁아요. 제가 요번에 유럽 갔다 왔잖아요. 네. 예, 한 달 전에. 유럽 전문가. 유럽 돼버렸잖아요. 전문가죠. 예. 네. 저 대한민국 최고의 유럽 전문가인데 네. 제가 더 뻔뻔해졌어. 태어나서 한 번 가서 3주 있었는데 3주 있었어요. 예, 제가 가니까 일단 유럽 하면은 그 건물이나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역사적인 건물들이 네.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보존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그 설계됐던 그 도시 설계에 대한 그런 길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 대형 차량들이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아, 우리나라 옛날 골목처럼. 그렇죠. 예. 이미 뭐 도시 설계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형차들을 선호하게 되고 뭐 주차 공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소형차들을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의 폭을 갖고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북촌 있잖아요. 북촌에서 이제 차를 몰게 되면 차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 한옥마을 그 네, 사람 한옥마을에서 다니는 길에서. 차를 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유럽은 전체가 한옥마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유럽인들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일본인들도 좀 그렇거든요. 일본인들은 또 작게 먹는다, 소식한다라고 하는데 일본인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작게 주니까 작게 먹는 거지, 자기를 더 많이 먹고 싶다. 네. 그왜 작게 먹으면 위가 쪼그라들잖아요. 네, 그럼 뭐 어차피 많이 안 또 먹어요. 비싸니까 많이 먹긴 좀 그렇고, 그 비싸, 물가도 비싸고. 비싸고 작게 주니까 작게 먹는 거지 많이 먹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파인 다이닝이 유명해요. 파인 다이닝 적게 먹고 조금 해주는 거야. 비싸게 먹고. 그릇은 크고 음식은 작고 원래 이런 컨디션 거 엄청 좋네요. 알겠습니다. 일본 사람한테 들은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산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파리모터쇼에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을 거다라는 그런 모르지만 추측. 그러면 한국과 중국과 유럽의 전기차 격돌 이게 예상이 되는 건데 예. 국가별 자동차 판매량 순위 보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아요. 중국이 이게 대수입니다. 3천만 대. 이야, 3천만 대를 팔아요. 그리고 미국이 1,560만 대, 그리고 일본, 인도, 독일. 뭐 미국, 중국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저렇게 중국이 저 많은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상당 부분이 전기차기 때문에 또 중국이 유럽 시장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파리모터쇼에도 중국 기업들의 약진, 중국 기업들의 선전 이런 거를 좀 생각해봐도 됩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파리모터쇼가 지금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쏟아지고 있는 뉴스가 뭐냐면 중국 전기차에 대한 약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 전기차의 절대 판매량은 물론 너무너무 많죠. 뭐 압도하는 그런 수준이지만 거의 그러니까 중국 내수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좀 상당수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의 이제 EU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 속에서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U에서는 또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더 공격적으로 또는 유럽에서 생산을 해서 유럽에 판매를 하는 그러한 이제 합작법인도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꾀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사실 중국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뭐 주가적으로 보더라도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난 한 3, 4년 동안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내수 시장, 특히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수출로 이 경제 성장을 꾀했어요. 물량 밀어내기. 밀어내기. 예, 그런 부분 중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산업 자체가 2차 전지. 2차 전지. 네, 배터리 또는 뭐 태양광 여러 가지 전기차 이런 부분이 아주 효자 노릇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좀 살아 있을 것 같고 그때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일론 머스크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테슬라 외의 모든 전기차 기업들은 아마 멸종할 수도 있다. 진짜요? 중국과 대결했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물론 그만큼 테슬라가 괜찮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겠지만은 그 가격 경쟁에 있어서는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러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아니 보니까 그 얘기가 되게 설득력이 있는 게 지금 박종훈 팀장님 자료 보니까 지난 9월입니다. 9월만 예. 와, 전체 169만 대 판매 중에 전기차 판매 중국이 112만 대를 팔았다? 맞아요. 이거 팩트예요? 팩트죠. 이야.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중국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EU나 아니면 미국, 캐나다 그 외의 지역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폭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근데 중국만 지금 중국의 판매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바뀔 정도로 그렇네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판매량 자체는 벌써 지금 9개월째 연속으로 호재를 뭐 나타내고 있으니까 판매량 자체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지금 압도적이고 만약에 이 기울기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네. 10월, 11월, 12월 내년까지도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또 뭐 중국의 부양책도 있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이 비중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 속도라면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런 진짜 규모의 경제에서 밀어붙이는 중국의 이러한 가격 경쟁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
파리모터쇼에서 전기차들의 향연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되고 그 중에서는 중국 차들도 있고 유럽 차들도 있고 소형차, 전기차, 싼 전기차 이런 것들이 약진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전기차 시장이 계속 잘 나갈 수 있나 이런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 네. PPT 3번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 추이가 나옵니다. 음. 여기서 보면 2021년 이후로 계속해서 그 추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미래의 전기차가 계속해서 잘 팔릴 수 있을지 자체도 조금 궁금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이 자료 보면은 전기차들이 그 보통 이제 캐즘이란 말 많이 쓰는데 저는 캐즘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중국과 비중국의 이제 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과 비중국의 분리.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중국 시장은 일단 중국이란 나라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 거기에는 이제 굴기란 말을 쓰거든요. 그 굴기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안 돼도 판다는 뜻이에요. 안 돼도 파니까 이제 굴기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안 좋은 것도 지금 DDR 이런 것들이 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네. 레거시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매도가 집중돼서 코스피가 지금 흘러내리는 첫 번째 이유가 됐는데 지금 전기차도 물론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중국은 전기차로 돈 벌 생각이 없습니다. 장악을 할 생각이 있는 것뿐이지 돈 벌 생각이 아니고 그리고 미국과 달리 에너지 자립이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를 가고 있는 국가 안보 차원, 패권 차원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유럽도 이제 최근에 관세를 54%까지도 책정을 한 것은 저런 데랑 자유무역을 해서는 그냥 시장을 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너무 거예요. 불리하다. 그렇죠. 저기는 지금 마진 이하로 팔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중국을 가보시면 어느 쇼핑몰이든 입구에 들어가면 층마다 팝업 스토어처럼 전기차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연차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백두산 작년 겨울에 백두산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제 중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네. 우버 같은 걸 불렀더니 이제 전기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번역 앱으로 이 추운 동네에서 이 추운 날씨에 이게 전기차 타기가 괜찮냐고 하니까 자기는 엄청 후회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300km 가던 차가 120, 130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추우니까 왜 그런 걸 샀냐 하니까 살 때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연차는 이제 좀 그런 상황이 안 좋고 해서 샀는데 지금은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 근데 뭐 홍콩이나 상해 쪽은 따뜻하니까 괜찮은데 동북 지역은 이제 최악이긴 하거든요. 날씨가. 그런데도 도로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랑 네. 싸울 수 없다. 싸울 수 없다. 그리고 이게 받아들이는 문화도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는 전기 스쿠터 이런 것들이 네. 최근 들어서나 막 많아졌잖아요. 근데 중국은 옛날부터 네, 많았어요. 제가 공부할 때부터 전기 스쿠터가 엄청 많았어요.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는 거에 대한 사이즈만 좀 더 커졌지 별로 그렇게 거부감이 있고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의 그런 익숙함 이런 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이런 거기 생각도 뭐 들고. 불이 나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나는 거지 하고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마지막에 꼭 아니, 그렇게 해놨어요. 중국에 친구들이 좀 있는데 어, 아무래도 화재가 일어나면 일본 대수가 친구도 많으니까 있고 거기 중국 보도가 친구도 우리 이제 그때 벤츠 화재 사건 네네. 때문에 거기는 어떠냐 물어봤더니 불은 나는데 뭐 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예, 그 우리처럼 이렇게 공포스러워하진 않는다고. 아니, 하도 근데 많이 죽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명앵커님 중국에 계셨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전기차. 전기차. 그때는 제가 있을 때는 사드가 한참 막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한국 학생들도 불이익을 봤던 네, 때였어요. 맞아. 근데 그때는 현대기아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전기차는 테슬라 정도? 그렇게 그때 막 당시에. 2016년, 2015년, 16년 오. 그때 그 그때만 16년부터 해도 이제 우리나라 차들은 싹 사라져서 싹 사라졌죠. 그 롯데마트. 웬만한 도시에 그 매장도 없고 매장을 찾아가면 전시 차량도 없어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이 그 르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한국 자동차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제 왜곡을 엄청나게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차를 타고 다니면 일단 유일한 장점이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800, 인구 800만 도시에 제네시스 한 2대 정도 등록돼 있으니까 유니크하긴 하다. 그 정도로 지금 거기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리리님께서 심지어 중국 전기차가 그 자율주행하면 요즘에는
자동차에 카메라 5-6대씩 다 달려 있으니까 그게 연관돼 가지고 안보 이슈랑 같이 엮여 버리기 때문에 이제 패권과 안보와 그런 것 때문에도 중국 전기차를 많이 규제한다. 유럽도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지금 뭐 중국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최근에 그런 규제를 많이 허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 기업은 뭐 유일하게 테슬라에 대해서 허용을 어느 정도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정말 압도적인 그 데이터 그 비축량 또는 지금 테슬라가 돌아다니면서 수집하고 있는 그 데이터량을 빠르게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 당국에서 그런 허용을 지금 규제를 좀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만큼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중국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네. 전 사실 개인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그 국가 차원의 노력까지 유럽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봤을 땐 저는 아니라고 좀 봐요, 사실. 예, 물론 관세나 여러 가지 그 EU 연합, 유럽 연합에서 뭔가 이제 제재를 구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 기업 또는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 시장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들은 아직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현대기아차가 좀 더 크게 진출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뭔가 여러 가지 뭐 보조금이 될 수도 그쵸. 있고요. 아니면 뭐 규제적인 부분을 좀 허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거 그렇게 패권 싸움이라서 패권 나라가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방산도 당연한 거고 네. 자동차도 이제는 나라가 국가적으로 밀어주거나 막 땡겨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망하는 거 그렇죠. 바로 하루아침에 국가 기관 산업이죠. 네. 국가 기관 산업이고 특히 유럽이 좀 힘들어진 이유는 특히 이제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유럽 브랜드들의 최대 시장이 중국이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최대 고객이 최대 경쟁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유럽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중국하고 완전히 분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시장이 좀 남아 있고 그대로 뒀다가는 사라질 것 같고 유럽이 굉장히 힘든 상태인 그러니까. 것이죠. 애매하게 돼버렸죠. 네. 국내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 현대차가 미국에서 인기가 참 많다고 하는데 관련된 자료가 있거든요. 3분기 미국의 전기차 판매 점유율을 보면 네. 지금 2위에 현대 기아차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네. 봤을 때 미국에서 인기가 좀 많구나 싶고 실제로 현대차가 최근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 주가 흐름이나 투자 전망들로 봤을 때 아직은 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현대 기아에 대한 비전. 네. 지금 뭐 중국 얘기도 했고 테슬라도 살짝 언급했고 파리모터쇼 있고 결국 우리는 현대 기아차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천재라고 하면 주로 이제 삼성전자를 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현대처럼 많이 바뀌었죠. 오히려 지금 잘 되고 있는 건 현대차고 물론 테슬라를 넘어가기 쉽지 않겠지만 거기는 이제 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선도 기업이니까 좀 빼고 놓고 보고 그리고 소프트 파워가 있잖아요. 예, 거기를 빼놓고는 이제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에서는 사실만 그렇게 살만한 차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벤츠만 하더라도 내연기관에서는 벤츠지 그렇죠. 전기차는 벤츠 호소 차량이잖아요. 그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그렇다면 해볼 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같은 걸 좀 빼놓고 소프트웨어적인 걸 빼놓으면 사실 그렇게 살만한 차량이 있는가? 뭐 GM이라든가 특히 이제 유럽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아까 뭐 사진으로 보여주셨지만 사실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전기차라는 게 사실 이게 건전지 넣으면 들어갈 것 같은 뭐 그런 약간 그 모빌리티에 가까운 그게 차량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틈새 시장을 아예 그냥 공략을 하는 모양이구나라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단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는데 네. 일본이 또 하이브리드에 너무 집착을 하다 너무 보니까 잘하죠. 예, 그래서 또 오히려 거기서 또 기회가 좀 나온 게 그래서 내연기관 때보다 전기차에서 현대기아의 글로벌 점유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넘을 수 없는 소프트 파워겠죠. 소프트 파워. 예, 그건 이제 나라에서도 좀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꼭 테슬라를 지원했기보다는 미국은 규제가 없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좀 많은 사회다 보니 좀 나라가 좀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지원 빼고는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네, 쪽으로 내연 평가를 때보다는 해야 된다. 훨씬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하이브리드로 잘하고 내연기관 잘하고 그렇죠. 고급 차량 잘하고 네. SUV 잘하고 전기차 잘하고 네.
이런 기업이 잘 없는데 그렇죠? 네, 사실 예전에 현대 이미지라고 하면 뭐 이게 아주 좀 그랬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좀 그랬잖아요. 근데 조롱하는 지금은 단어도 있었고. 네, 현 무슨 차 뭐 이런 네. 게 많이 있었는데 그 지금은 이제 그 단어는 잘 쓰지 않고 네. 요즘 에어백이 잘 터지나 봐요. 네. 음.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제네시스가 원래대로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급 라인으로 자리 잡는 데는 충분한. 그 GV80과 E클래스가 그렇게까지 급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그렇죠. 예,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현대차의 세단이 벤츠 E클래스랑 같이 간다는 게 사실 예전에 어릴 때 얘기했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클래스가 좀 내려오고 예, 제네시스가 예, 좀 이렇게 올라갔어요.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됐죠. 중간에서 예, 이렇게 된 건데 사실 그것도 예상을 못했고 올라갈 것도 내려갈 것도 둘 다 예상을 그렇죠. 못했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현기차는 꽤 잘하고 있고 삼성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삼성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박종훈 팀장님 네. 또 요거 현대기아차의 비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은 현대기아차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약간 롱런으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는 이제 로보택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로보택시에 나와서 가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3만 불 아래로 그 부분을 하겠고 그다음에 로보택시가 된 다음에 에어비앤비의 모델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네. 로보택시와 특히나 이제 우버와 비슷하게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이제 로보택시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게 모빌리티 산업의 어떤 전환점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비자가 내 차량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차량 비용이 있고요, 또 유지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취득세부터 해서 보험부터 해가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 산업 자체가 내가 구매하는 것보다 만약에 가격이 싸지고 내가 운전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로보택시가 그냥 내가 로보택시 타서 만약에 어딘가 나를 뭐 운행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 또는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변수 요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내가 구매를 해서 사는 이러한 자동차보다 지금의 이 모빌리티 산업이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소비자는 다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곡점에 지금 뭔가 산업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누가 더 빨리 선점하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 물론 인프라도 갖춰줘야 되고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10년, 15년 안에 될까? 안 될 것 같아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또 인프라나 이런 것들 확장하게 되면 또 어떻게 또 변할지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뭐 주가 측면에서는 또 선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아마 지금 자동차 산업을 좀 보시는 분들은 네. 이게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해서 좀 보셔야 되지 더 않을까. 큰 그림. 네, 이렇게 저는 변곡점인 것 같아요, 지금이. 예. 근데 사실 진짜 현대기아처럼 로봇도 잘해, 자동차도 잘해, 소프트웨어도 있어. 뭐 그런 부분에서 모빌리티도 하늘 나는 것도 만든다 그래. 부동산도 잘해. 그렇죠. 부동산 부동산 되죠. 얼마나 네, 잘해요. 네, 한정부지 그 10조 주고 샀을 때 미쳤다 그랬어요. 맞아, 다들. 그래서 10조 그걸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조 그게 지금 네, 17조까지 그래서 주식에서 17조. 집부터 사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역시 대한민국은 그렇죠. 강남불패 부동산 예, 강남 깔고 불패. 가야 이제 뭔가 본업을 잘 할 수 있어요.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죠. 에이, 뭐 잘못하면은 네. 그냥 뭐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면 네. 한전 땅 팔면 되지 뭐. 이제 뭐 안 17조래. 되면 뭐 요거 담보해가지고 조금 땡겨가지고 그쵸. 유통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도 주식에서 성공하시면 일단 집부터 사셔라. 집부터 사셔라. 역시 부동산이 제일 결국 돌고 돌아 마지막은 부동산. 오늘 알겠습니다. 파리 모토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으로 끝난. 그렇죠. 정말 알차다 알차. 네, 그 알겠습니다. 신분의 모빌리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팀장님부터 한마디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뭐 이야기를 중간에 하긴 했지만 네. 이제 뭐 이미 불은 붙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불은 붙었다라고 보여지고 누가 그 시장을 선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기차냐 내연기관이냐 다 이제 어떤 결이 나눠질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차하는 순간에 네. 다 뺏긴다. 아. 빼앗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빼앗기기 전에 빨리 선제적인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좀 나서서 우리의 파일을 확보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권 비판. 야 예. 오늘 파리 모터쇼에서 시작해서 정치권으로 예. 나라가 나와서 이제 국가 정책을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예. 돈쌤님의 오늘 한마디는요? 일단 뭐 모토쇼가 이제 어디서 어떻게 흥망성쇠를 보면 네. 이 산업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뭐 유럽에서 출발했고 미국에서 크게 성공했고 그게 또 일본에서 또 에너지 전환 때문에 또 흥행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는 다른 거는 다 지고 있는데 그 상해나 중국 관련 모터쇼는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 또 전기차 때문이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은 사실 이게 그 모든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량 그 자체보다 그 원래 그 스위스에서 하는 모터쇼가 컨셉카 보는 재미가 있다 이래가지고 잘 되다가 요즘 많이 줄인 것도 네. 이제 컨셉카보다는 이제 전환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전환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봐야 돼서 차 그 자체보다 에너지와 그 운전 방식에 대한 전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네. 에너지가 연관돼 그렇죠. 있고 운전, 모빌리티의 그런 전환.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는 엄청 큰 이동 변곡점일 수 있어요. 수단으로서의 변곡점을 현대기아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파리모터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고요. 정말 내용도 풍성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